자, 이제 254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도감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 지금 우리가 법령과 실무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은 두 개의 법을 토대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공인중개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일단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하는 내용이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요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세 개의 법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를 이 법이 이제 갖고 있었고요. 원래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공인사법에 있었어요. 우리 법에 같이 있다가 쪼갰죠,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쪼개가지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나눠놨던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지금 현재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거 신고 허가 의무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기획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 국토기획법에서 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제도,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하나의 법률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 규제가 쫙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이 알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냈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2개, 외국인 토지법에서 하나, 다음에 이 공법 쪽에서 토지거래과제가 하나씩 꼭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 11장은 출제 비중이 몇 개?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개인데 공부 분량은 되게 많습니다. 4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법의 지정 목적은 그냥 가고요. 용어의 정의를 가는데, 그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단은 부동산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이해하고 하는데, 그럼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만. 그러면 우리 중개사물 중에 3가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건 빠져있죠?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이 부동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뭐냐?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외에도 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래서 이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어요. 이게 부동산 등이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할 게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외국인 등이라고 그랬는데 외국인에 대한 정의. 먼저 첫 번째, 외국인 등은 누굴 얘기하느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는 당연히 외국인 맞죠? 그럼 외국인은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 했습니다.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영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시민권 취득자예요. 어감상으로는 영주권자 같은데 영주권자는 제외 국민입니다. 외국인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 취득자가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정부라든가 단체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외국 법인. 다 포함해요, 이거. 전부 다 외국인으로 가고 있고요. 이 법상.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내국 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데, 이 내국 법인의 임원입니다. 또는 사원입니다. 또는 구성원이에요. 이들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적용받습니다. 또 내국 법인일지라도 의결권이나 자본금이에요. 이건 주식수로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의결권이나 자본금에 역시 2분의 1 이상이에요.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다. 그럼 이 법인은 외국인으로 적용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이 법상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또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 설립된 법인인데 이 법인의 구성원 또는 임원입니다. 이들의 반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2분의 1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외균이 2분의 1을 채우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외균으로 적용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법상 기본적으로 용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당초에 우리 공인인사법으로 탄생이 됐죠. 공인사법에 들어왔어요, 이게. 공인사법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쪼개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사법으로 나눠왔다고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톤급 효과를 갖고 왔고, 부동산 거래가 이 제도 하나로 엄청 투명해진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YS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죠. 이제 YS는 역사적 평가가 아마 금융실명제 시행으로서 아마 이게 공적으로 지금 그게 남을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시가 그만큼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제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에 말이에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하라고 그랬죠. 1번이. 2번은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 들어오래요. 다음에 3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양과로 1번이 위 2의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요거 그럼 양과로 1번이 뭘 얘기한다고요? 분양권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이에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그랬죠? 요게 거래신고 대상인데, 그러면 그 양과로 2번은 뭘 얘기한다고요? 입주권이라고 메모해 놓으시고. 자, 그럼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일단 어떻게 기억하느냐? 계약의 종류는 뭐에 한한다? 매매 계약에 한한다. 명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종류가 오직 뭐라고요? 매매. 그러므로 토지 건물 교환 계약했어요. 거래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증여도 아니죠? 그럼 전세 임대차 계약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아가서 이거 판결로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오직 매매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물건은 4가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4가지. 일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그랬으니까 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니까 거래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매매 계약이에요.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중산물 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만 딱 들어가고, 그럼 토지 건물을 하면 면적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이거 지분 거래했어요. 토지 지분 매매했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지분 포함이에요. 지분 포함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있었죠, 지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하나는 분양권, 또 하나는 입주권이에요. 자, 그럼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하게 되면 거래신고 들어가는 얘기인데, 입주권은 간단하죠. 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입주권이었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정비법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으면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특정이 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호수가 추첨이 끝난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럼 요것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여기 분양권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에서는 주의할 점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 이런 법에 따른 분양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 점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이거예요. 바로 주택,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 분양권만 신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주택뿐만 아니고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OP 분양권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라면 전부 다 신고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분양권 중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순환 때 제가 다룰 건데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주택법 공부하면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거 공부했죠. 주택사업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건설 공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세대. 단독은? 역시 30세대예요. OP는 300세대 이상. 맞죠? 근데 이제 OP를 50실 이상이면은 일단은 다 이거 분양권 대상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분양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뺍니다, 이거는. 근데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일단 기억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다 한다, 그냥. 아셨죠? 일단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 들어갔죠. 공급계약.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런 법에 따라 최초의 공급계약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이 지금 2번에 들어갔어요. 그런 바람에 이것도 작년에 달라진 건데, 최초의 분양계약이 있죠. 최초로 내가 아파트 당첨됐어요. 최초로 그러면 시행사하고 분양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신고 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아파트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럼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하죠? 그러면 시행사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대신 시행사가 해주겠죠? 우리가 도장만 찍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분양계약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럼 이거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이걸 전매한다. 그러면 분양권으로서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매매 하나다. 물건은 4가지로 간다.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때 분양권은 다 들어간다. 토지 분양권이든 상가든 오피든 다 들어간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최초로 내가 만약에 토지공사로부터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럼 그것도 거래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절차로 가는데, 거기 그 256쪽에 이제 거래기재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언급할 건데, 미리 한번 치고만 가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매매했습니다. 지금 256쪽 4번 거래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와의 관계가 있죠? 이 부분 엄청 잘 물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내가 매매를 하면서 미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래신고 다시 해야 되게요? 안 해야 되게요? 해야 됩니다. 농지를 내가 취득하면서 농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농지증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되게요? 안 해도 되게요? 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시 관계되는 것을 언급하는데, 거래규제와 부동산 거래 신고와의 관계, 이 부분 이해해 두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들어갑니다. 매매라면. 농지증 받았다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라면. 자,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로 갑니다. 256조 이제 조문 3조 읽어드리고 시작하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밑줄이에요. 체결일로부터 60일.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된 시시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이란다.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밑줄.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 등이란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밑줄.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 대상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이게 작년에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바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고필증 교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시험에서 절차를 묻는 건 아니고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나열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가?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체결한 날로부터 거래 신고 기한은 며칠? 60일. 60일 내 신고한다. 이 점 이해하고. 잔금일이 아니에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제재 같이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럼 60일 내 신고 안 했어요, 안 했다. 안 하면 500과예요. 안 해버리면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60일 내에. 그럼 신고의 관할도 나왔는데, 신고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었다. 이 자를 뭐라 불렀다고요? 신고관청이다. 우리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불렀죠. 공사법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신고관청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다. 신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는 우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만 읽어봤는데, 신고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어요. 쌍방. 중개업소를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공동 신고하셔야 돼요. 단, 당사자 중 1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거나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였어요.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 등이 당사자 중 1인이었다면 국가 등이 신고할 의무가 직접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있고. 그러면 개업공인인가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이게 중개거래겠죠?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중개거래의 경우는 우리 개업공인인가사에게 직접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했어요. 공동중개 시에는 관여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그중 1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중개 시에는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이에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 이제 암기하면서 가야 되죠? 교재 258조. 박스 처리돼 있죠? 자, 그러면 258쪽에 이거 교재 수정 다 해 놓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자의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일, 중도금지 기일, 잔금지 기일 신고해야 돼요. 계자의 동그라미. 계. 그 다음 이제 3번은 거래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으로 돼 있고, 4번은 거래상 부동산의 종류로 돼 있고, 5번은 거래상 부동산의 면적으로 돼 있죠. 그럼 3, 4, 5번을 좌측으로 묶어서 목적 부동산이나 메모하시고, 목의 동그라미죠. 목적 부동산 해갖고 목의 동그라미. 목.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면적. 자, 이거였습니다. 다음 6번은 실제 거래 가격이죠. 실제 거래가격 가로 열고 대금이라 메모하시고 대자의 동그라미 대. 다음 7번은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하는데 조의 동그라미입니다. 조. 다음에 8번은 계획공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죠. 그래서 개업공사할 때 개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동그라미 친 게 6개죠. 순서를 약간 바꾸면 이게 당목계 대 개조예요. 당목계 대 개조. 당목계 대 개조. 당, 목, 계, 대, 개, 조. 들어본 적 있죠? 이 말. 당목과 개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개업공사가 원래 중개업자였잖아요. 당목과 개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잠깐 뒤로 갔다 올까요? 교재. 거민계약서제도 있죠.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한 번에 딱 하면 했는데 이 한민우가 이제 다 끝났어 이게. 한 번 딱 피면 그냥 쫙 나와야 되는데 그 406쪽쯤 되겠네요. 406쪽에 맨 위에 박스 처리돼 있죠. 그죠?
동그라미 쳐져 있죠? 당목계 대개조. 그래서 암기표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은 거민계약서 필수기 사항과 똑같다. 말만 틀릴 뿐 똑같아요. 당목계 대개조로 갑니다. 왜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왜? 당목계 대개조.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자, 그러면 이거 당이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그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목은 목적 부동산이라고 지금 정리했는데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계는 계약일, 중도금지기일, 잔금지기일이고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및 상호, 연락처입니다. 소재지.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에요. 감 잡았어요?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육하원칙.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느냐죠.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면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는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 무지하게 틀리고 오시죠. 또 다음 중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골라라. 그랬더니 그걸 못 고르고 오면 안 되죠. 개공입니다. 개공. 자, 그래서 당목계대 개조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방법은 다시 교재 259쪽으로 들어왔어요. 258쪽으로 신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방문신고하는 방문신고 방식이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방문신고, 전자신고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가볍게 듣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인데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 쌍방 직거래했어요. 쌍방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소재지는 평택시에 있었고 을의 주소지는 군포시에 있었습니다. 매수인의 주소지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야 되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평택시장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 신고 의무자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셔야 되죠. 공동으로 신고한다. 직거래니까.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평택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내에 들어간다? 60일 내에. 안 하면? 500원 같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매도인 갑, 매수인 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 해줘야 되죠. 하고 이건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출하는 방식은 방문 신고의 방식이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제 전자신고부터 가볍게 말씀드리면 전자신고는 우리 여기 평택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단추가 떠 있다고 그랬죠. 클릭을 딱 해갖고 들어가면 RTMS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 접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도인이 먼저 쓰기로 했어요. 그럼 매도인을 접속을 해가지고 로그인 해야 돼요. 그럼 성명과 주민번호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있죠. 이걸로 로그인해요. 그래서 전자신고할 때 당사자의 신분 확인 및 서명 또는 날인은 전자인증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자인증은 공인인증서 쓰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접속을 해갖고 그 신고서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딱 클릭했고 신고서를 딱 불러와요. 그래갖고 이제 갑이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을 딱 클릭하고 빠져나와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되죠? 네, 썼으니까 네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전자서명하고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다시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갖고 성명, 주민번호 넣고 공인인증서로 이제 로그인 해요. 그래갖고 이제 매도인의 갑이 써는 신고서 불러와야 되죠?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전자서명 딱 내용 확인하고 딱 클릭하면 평택시로 내지는 거예요. 이게 전자신고예요. 그리고 방문신고합니다, 이제. 그럼 평택시 출두하여 내는 건데, 그럼 평택시에 갑과 을이 같이 가야 된다, 하나만 가면 된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공동신고라고 했으니까 당사자 중에 한 명만 가면 되겠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같이 돼 있으면 한 명만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을이 가서 내기로 했다. 그럼 을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을은 그러면 내가 매수인 을이거든? 하고 자기 신분증 내보여야 되죠? 평택시장에 내보이고 신고서를 내고 오면 돼요. 그럼 이때 신고서 낼 때 계약서 사본 같은 거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본 제출 안 해요. 신고서만 덜렁 내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들이 요구하죠.
근데 실무상은 꼭 갖고 가세요. 예, 계약서. 자, 어쨌든 그래서 사본 제출하면 신고서만 덜렁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때 방문 신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죠. 이것이 신고서의 제출 대행이에요. 그러면 이때 병이 대행을 하기로 했다. 그럼 병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서 내보여야 되죠. 그러면 대행을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임장 내야 되네요. 맞죠? 그럼 대행을 하는 자는 위임한 자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에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이 아닙니다. 인감도장 날인된 거 안 받아줘요.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그 위임한 을에 신분증명서 사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신분증 사본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민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되겠죠. 그래서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다. 원래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되겠지만 인감증명법으로 앞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미리 바꾸는 거예요.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다. 이걸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내고 오면 됩니다. 법인은 근데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 날인해야 되고 위임장에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대행 방문 신고 시 병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신고 제출 대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문서 신고 있죠? 이걸 주의해야 되죠. 이건 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명심해야 돼요. 전자신고는 컴퓨터 앞에 본인이 앉아있는지 대행자가 앉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신고는 대행을 인정 안 한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고였어요. 그런데 당사 중 1인이 국가 등이었다. 그럼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또 당사자 직거래했는데 당사 중 1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갑이 다운을 쓰자고 요구했어요. 근데 매수인 을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삐졌어요. 신고서에 도장을 안 찍습니다. 신고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1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1인은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단독 신고 됩니다. 그럼 이때 단독 신고한 을이 있잖아요. 이자는 왜 단독 신고하는지 그 사유서 첨부해야 돼요. 그다음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돼요.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그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 거부한 자 있죠? 야, 처벌받겠죠? 안 한 거와 똑같지 않아요? 안 한 거와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500만 원 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 안 받아줘요. 사유서 진위 여부를 물어봐야 되거든. 왜 단독 신고합니까?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이제 당사 직거래였고 이제 중개거래. 그럼 이제 개업공사 사무소가 여기 평택시에 있는 겁니다. A께서 갑과 을 간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성사시켰네요. 근데 이 토지의 소재는 군포시에 있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예? 군포시장에 들어가야 되죠. 평택시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평택시장은 등록관청이죠 지금. 여기는 신고관청이죠. 부동산 소지에 관한 시군구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자에게. 그럼 이제 요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A죠. 이때는 갑과 을에겐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갑과 을에겐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A가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군포시장에게 60일내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500과.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씁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A께서는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거죠. 이때 매도인 갑, 매수인 을입니다. 이들은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공만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공만이 신고서를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고서만 내면 될 뿐 계약사본을 첨부하지 않아요. 이거. 그럼 이제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방식은 방문 신고의 방식이 있고 다음에 전자신고 방식이 당연히 있겠죠. 실무적으로 개공이 전부 다 전자신고 하겠죠? 촌스럽게 방문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쌍방 직거래 처리할 때는 방문 신고 하겠죠. 일단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개공은 자기 신분증 내보이고 군포시장에게 이거 신고서 내고 오면 돼요. 되는데 역시 개공이 갑자기 손님하고 골프 약속이 생겼다.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럼 대행시킬 수 있죠. 그럼 방문 신고할 때 개공을 대행할 수 있는 자 누구에 한한다? 소공에 한한다.
보조원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컵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조원을 취급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때 소공은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러니까 소공은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고 내가 개공 A의 소공이거든 하고 내 보이고 그냥 신고서 내가 딱 오면 돼요. 그러면 이 군포시장이 이 소공이 개공 A의 소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고요? 평택시장에 전화 한 통 때리거나 협회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죠? 협회 명단 통보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소공은 이렇게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서 내고 오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자신고할 때는 제출 대행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259조 기출지문 있죠?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개공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 공인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OX. X죠. 소공사 전자문서로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제출대행입니다. 안 돼요. X. 자, 그러면 이제 260조 수정해놨죠? 260조에 이게 그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다 전부 다 한 걸로 봐버려요. 그냥 이게 이해하셨죠? 그거 오류 붙여놨죠? 자, 다음에 신고필증 발급으로 내려가는데 신고필증 발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다. 지체 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죠. 그래서 이제 전자신고 들어가면요. 요즘 한 20분 내에는 다 나와요. 빨리 나올 때는 신고필증을 5분만 해도 줘버립니다. 자, 그럼 신고필증이 발급이 됐네요. 그러면 발급이 되면 그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에 의한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인제도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하고 도장 찍힌 거 있죠. 이거 하나 받아와야 돼요. 검인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신고필증을 받게 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필증을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서류에 첨부하게 돼 있죠.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필증이 일단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신고 내용을 우리 신고관청께서는 시도의사에게 이거 제출해 줘야 되죠.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나가게 되면 이제 요 신고한 내용을 우리 신고관청께서는 시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보고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제출하라 이랬는데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거 건건히 제출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모아요. 그러니까 분기가 끝났잖아요. 분기가 종료가 되면 이때로부터 몇 달? 1월이죠.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 내 시도지사에게 우리 신고관청은 이걸 제출해 줘야 됩니다. 신고받은 내용을 제출해 줘야 되고, 그럼 시도지사께서는 다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제출해야 돼요. 이건 몇 월? 1월 내. 그럼 세종시장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 냅니다. 거기는 요거 수정해놨죠. 이거 날짜 나왔기 때문에 꼭 수정해놔야 됩니다. 이거 꼭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지금 대폭 지금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 오려 붙이고 수정해놓고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신고관청이 만약에 신고 내용, 신고필증 나갔다 그러면 신고받은 내용을 분기 종료한 날로부터 1월이에요. 이때 시도지사가 이걸 내주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이걸 쫙 모아서 1월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같이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금지행위로 내려갑니다. 260조의 금지행위. 이제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양과로 1번이거든요.
개업공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갑과 을이 그랬어요. 중개거래인데 우리가 조금 집어드릴 테니까 거짓 신고 요구하는 겁니다. 다운서 갖고 신고합시다. 요구했어요. 요구하면 안 되겠죠. 제재 기억하는데 금지행위는 위주로,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요구한 자. 그게 1번이고 2번은 뭐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행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얘기죠. 금지행위인데 이게 뭔 얘기냐? 2번이 왜 들어왔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군포시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는데 갑과 을이 합의를 했죠. 합의해가지고 실거래가 5억이었는데 4억 5천으로 다운을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개공한테 다운을 요구했을 때 이걸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실무적으로 거절 못합니다. 손님이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운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개공이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다 도장 안 찍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쌍방 직거래 하신 걸로 처리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쌍방 직거래 처리해요. 그러면 실질은 중개거래인데 형식은 쌍방 직거래 처리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신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개공이 물론 신고 다 써줍니다. 써주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방문 신고하는데 그럼 이때 갑과 을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4억 5천원 신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허위 신고했어요. 2번이 없을 때는 이걸 처벌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했다면.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2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했잖아요. 2번, 2번에서. 그러니까 거짓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그럼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해도 마찬가지예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잠깐 중간 점검하고 가면 신고를 처음부터 안 해버렸어요. 과태료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죠? 근데 했는데 허위 신고하면 5%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했는데 허위 신고하면. 감 잡았죠? 그러면 5%가 더 센지 500만 원이 센지 계산해보고 할지 안 할지 따져봐야 되겠네? 맞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신고 의무자이든 아닌 자이든 관계없어요. 거짓 신고하면 무조건 5% 이하예요. 거짓 신고하면. 그게 2번이고 3번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조장은 부추긴다는 뜻이라고 했고 방조는 모른 척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도와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는 행위. 이게 방조다. 안에서 독질하고 있는데 망봐주고 있다. 이게 방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장 방조에 걸릴 자는 우리 개공이 걸릴 가능성이 크죠. 그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500과죠, 뭐. 일단 금지행위 그 정도 참고해주고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검증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옆에 페이지 신고가액 적정성 검증부터 먼저 보는데 261쪽에 양괄호 2번이에요. 그럼 이제 신고 필증 나갔어요. 검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신고관청이.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신고관청은 검증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관청 밑줄 쫙 긋고 검증해야 한다 밑줄 쫙 긋고. 그러면 여기 군포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5억의 신고 들어왔거든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 가격 데이터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검증 체계에 들어가 있죠. 검증 체계. 그래서 검증 체계는 그 앞 페이지 1번에 있죠? 부동산 거래계약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밑줄 쫙쫙. 양괄호 1번에 주어 국토부 장관 밑줄 긋고 구축 운영해야 한다 밑줄 긋고요. 지금 260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1번 보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때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은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럼 이때 신고관청에 그럼 5억에 딱 신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검증체계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해갖고 가격을 딱 집어넣어요. 5억을 딱 집어넣으면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 통보해 준다는 얘기죠? 이건 날짜가 없어요. 세무서장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부적정 결과는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통보해 주고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세무서장 통보는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 내용을 이거 시도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이죠? 문제될 수 있잖아, 이거. 나는 9월 달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물어봐요. 검증 결과를 우리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 내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OX, X예요. 지금은 쉽게 기억되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완전 공법이에요, 지금. 공법입니다,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고 내용 조사란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신고관청 있지 않습니까? 신고관청에서는 일단은 그 신고받은 거에 대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 보완해봐라. 요구할 수 있고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자료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 추가됐죠? 수정해놨죠?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이거. 이때 야, 그럼 진짜 그 금액에 거래했는지 계약서 한번 보자.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 금액에 거래했는지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보완을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근데 구분을 해야죠. 검증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건 필이에요. 의무예요, 이건. 의무입니다. 근데 조사는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럼 이때 이제 대금 자료 제출 요구할 수가 있는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통장사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장사본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를 기억해야 돼요. 제재를.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 대금 외 자료죠. 계약서 요구했어요. 이건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아니잖아요.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이거에 불응하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거든요. 계약서 같은 거 요구했는데 안 갖고 오면. 근데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있죠? 이거 통장사본 한번 보자. 요구했는데 불응했어요. 여기에 불응하면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거. 2천만 원, 3천만 원 올려놨죠, 지금 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제재 다 나왔거든요. 자, 미리 기억하고 해자고요. 처음부터 신고 안 해버리면 뭐라고요? 500과.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 이하.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5% 이하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죠. 나머지는 다 얼마? 500과죠. 그래서 500과는 안자요에 안자요. 자냐 안자요. 자냐 안자요. 아니 뭐겠어요? 안함. 안함. 신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가 뭐겠어요? 대금 외 자료예요.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요가 뭐겠어요? 요구, 조장, 방조. 다 500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기억해요, 그냥. 거짓 신고하면 3배, 5% 이하. 맞죠? 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 원 이하. 나머지는 다 얼마? 500과. 앉아요. 안 해버렸거나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했거나. 앉아요. 그래서 암기표에 그게 앉아요가 진하게 써 있어요. 암기표 11번인가? 11번에 있죠? 찾았어요? 앉아요 진하게 돼 있죠? 그게 자냐 앉아요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갑니다.
그 조사 결과 보고가 있는데 260 있죠. 조사 결과의 보고. 조사 결과의 보고인데 그럼 조사했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 보고 해야 돼요. 과태료 부과 사실 이런 거 다 이제 보고하는데 이거는 결과 보고는 신고관청께서는 이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건 또 보고라고 해놨어. 보고합니다. 이건 날짜가 없어요. 근데 보고를 받은 우리 시도의사 있죠.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께서는 이걸 국장에게 다시 보고해야 되죠. 보고하는데 이걸 취합을 해서 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수정해놨죠. 매월 1회 보고한다. 시도지사가 국장 보고하는 것은 매월 1회예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주 헷갈려 죽겠네 이거. 어떡하나? 부담스럽습니다. 안 내길 바라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 못하거든. 한두 과목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못 살아. 그럼 내겠어요 지금? 일단 뭐 올해는 가볍게 물어볼 걸로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 취합을 해야 되니까 분기 종료한 날부터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자료를.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다시 쫙 모았고 1월 내 국장에게 지금 현재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조사 있잖아요. 조사는 매번 있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그러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냥 조사를 했다면 보고하는 거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쫙 모아갖고 월 1회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가는 건 월 1회로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 그죠? 1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 감 잡았어요? 근데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건 날짜가 없죠?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문제 확인해 볼까요? 262쪽에 26회 기출이 실려 있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2번 지문. 이게 입주권 매매했을 때 거래 신고 들어가는 얘기고,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입광공은 빠지죠? 다음 3번입니다.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되는데 이거 지체 없이 발급이죠? 이건 일단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이게 수정이 안 됐는데 지체 없이 발급이에요. 다음 4번 지문이에요.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OX, X. 누구한테 내야 된다고요? 신고관청에 내야 되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입니다. 거래 신고해야 하는 개업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아요? 보조는 대행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정, 변경, 해제 등의 신고로 들어갑니다. 정정, 변경, 해제 등의 신고. 그러면 거기 263쪽에 정정 신청, 양괄호 1번 의의예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그어져 있죠?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밑줄 쫙. 그러면 신고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꼭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정 신청 사항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정정 신청 사항 수정 다 해놓으셨죠? 그래갖고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억,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및 거래 지분 비율,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할 수 있고, 니은 거래상 부동산 등의 소재하는 소재지 토지의 지목, 면적, 건축물의 면적 및 대지권의 비율 잘못되면 정정할 수 있고, 이게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추가해놨죠. 니은에 소재지가 잘못되어 있다.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귿입니다.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할 수 있고, 리을 부동산의 면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할 수 있고, 미음 개업공사의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죠.
위에 나열된 사항이 아닌 계약일, 실제 거래금액,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부동산 소지 등은 정정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랬죠. 거기서 부동산 소재지란 말 싹 지우세요. 부동산 소재지란 말만. 자, 이제 정정 신청사항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정 신청. 이걸 여러분들은 공시법 시간에 경정등기로 공부했죠. 경정등기. 등기와 실제의 원시적 불일치. 경정등기. 이건데 신고 내용이 잘못돼 있더라 이거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로 신고해버린 거예요. 잘못돼 있죠? 그럼 잘못돼 있을 때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우리는 정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정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억합니다.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 사항은 정정이 안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핵심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더 어렵나? 좋아요. 그럼 누가 매도 매수인의 성명 잘못돼 있다. 정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민번호 이건 당사자가 바뀌어버리죠. 근데 매도 매수인의 국적이 잘못돼 있다. 정정할 수 있겠죠. 그죠? 거래 지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소재지 원래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소재지는 정정사항에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 지금. 핵심인데. 근데 부동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정정되죠. 종류 다 돼요. 소재지는 핵심이니까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물건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왜 이번에 정정사항으로 이걸 넣어줬느냐? 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속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43번지인데 이걸 갖다가 계약서에다가 우리 개공이 534번지로 써버린 거예요. 잘못됐죠, 소재지가. 그럼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그래가지고 소재지를 정정사항에 추가시켜준 거예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에 정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계약일은 절대 안 돼요. 정정 변경 다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무조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실제 거래금액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이건 정정 안 됩니다. 이건 금액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실무에서 계약서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이제 처음에 간혹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손님이 도장 찍고 가셨잖아요? 가고 나면 보여.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또 도장 받으러 다니죠, 손님한테. 이거. 자, 그러면 정정 신청의 방법인데 정정 신청의 방법은 이거는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필증 있잖아요. 신고필증에 직접 수정해요. 직접 수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제기하게 돼 있다. 이게. 그럼 실무적으로 정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죠. 소재지가 잘못됐죠. 소재지가 만약에 잘못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신고필증 딱 다시 불러오죠. 불러갖고 수정을 해버려요. 거기서 직접. 전념서 수정을 딱 하고요. 담당자한테 전화하지. 전화해갖고 이거 543번지인데 534번지로 지금 해버렸거든요. 소재지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담당이 그럽니다. 그럼 계약서를 팩스로 밀어봐라. 그래요? 그럼 팩스로 쫙 밀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신고필증 제기해줘버려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은 서식이 없습니다. 신고필증이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변경신고예요. 264조 변경신고. 그 의 부분 동그라미 1번이거든요. 거래당사 또는 계약공사랑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에 일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밑줄이에요. 일부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당사 또는 계약공사는 변경신고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밑줄 쫙. 그럼 역시 말이에요. 변경신고도 이게 일부 계약 내용이 바뀌었으면 변경신고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죠? 근데 합의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정정과 변경은 틀리죠. 신고필증도 다 제대로 나왔고 신고도 다 제대로 했는데 당사자 합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럼 변경 신고할 수 있다는데 변경 신고 제도가 왜 들어왔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또 이런 일이 자꾸 있었던 거죠. 정정만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변경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잔금일을 4월 30일로 신고했어요. 실제 거래 가격은 5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매도 쪽에서 돈이 급히 필요했어요. 매도 쪽에서 뭐라 했냐면 매수인한테 야 4월 30일 잔금일인데 4월 10일까지 잔금을 쳐주면 내가 대금의 5%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럼 매수인 쳐버리겠죠? 5억이 5%면 2,5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4월 10일 날 잔금을 치러버렸고 대금이 그러면 2,500 깎아졌으니까 4억 7,50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변경신고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일어났다. 그럼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신고 사항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실제 거래 금액의 변경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핵심 사항인데. 맞죠? 또 잔금일 중도금 지급일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잔금일이 지금 삭제돼 버렸죠. 박스에서. 그잖아요? 근데 잔금일 이걸 삭제한 것은 미스입니다. 미스. 변경신고서는 잔금일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변경신고 되는 걸로. 근데 어쨌든 중도금 지급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박스 안에 그 실제 거래 금액 밑줄 쫙 그어놓고 중도금 지급일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거래 지분이 잘못돼 있다. 변경되겠죠? 면적이 변경돼 있다.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신고 되겠죠? 또 계약의 조건 기한이 변경됐다. 변경신고 되겠죠? 거래가격이 변경됐다. 변경신고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격 밑줄, 중도금 지급일에 밑줄 그어놓고 문제는 또 희옷 이응이에요. 이게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에 변경된다고 그랬죠? 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A, B, C가 공동 매수했어요. 이때 여기다가 D를 추가하는 거 되느냐? 안 됩니다. C를 D로 교체합니다. 안 됩니다. 맞죠? 뭐만 된다? 제외되는 거. 빼는 것만 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수정한 내용이 그거예요. 같은 말인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고쳤잖아요. 추가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인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신고해야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응. 다수 물건 거래한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되죠? 이것도 희한합니다. 물건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 거래했다고 신고했는데 4번지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3번지를 4번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만 된다? 빼는 것만, 제외되는 것만 돼요.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그럼 변경신고는 서식이 있어요. 변경신고서가 있습니다. 변경신고서로 들어가는데 이때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변경신고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변경신고 안 되죠, 당연히. 등기하기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변경신고서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변경신고서만 원래 내면 되는데 면적의 변경이 전혀 없는데 면적 변경이 전혀 없는데 실제 금액만 변경됐다라고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죠.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금액만 늘었거나 줄어들었어요. 그럼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사본 첨부해야 돼요. 이때는 변경신고도 그래서 원래는 변경신고서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면적 변경 없이 실제 금액만 변경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이때는 계약사본 첨부하게 돼 있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요거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역시 재교부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어려워하느냐? 정정사항이냐 변경신고사항이냐 이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정. 변경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변경.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설명하죠. 기출문제 지금 265쪽에 24회 기출이 실려 있는데 다음 중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 거래 지분의 변경, 니은, 계약의 기한 변경, 디귿,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 미음, 중도금 지급일의 변경. 모두죠. 모두 말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변경이라고 돼 있죠? 이거 모두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쉬워. 문제를 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느냐. 문제를 센스가 있는 분은 금방 알아봤을 텐데 정정신청사항에 거래지분 들어가 있어요. 면적 들어가 있어요. 변경신고사항에도 면적과 거래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면적이 잘못됐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정정.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 그러니까 출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못 올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면적 거래지분 딱 넣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 정정이라고 우기는 사람 있겠죠? 그럼 태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면적이 잘못된 경우, 면적이 변경된 경우, 거래지분이 변경된 경우, 거래지분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내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너무 겁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을 때는 정정입니다. 변경됐을 때 뭐라고요? 변경신고사항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도 만에 하나 이거를 갖다 변경 잘못을 빼놨잖아요. 그냥 덜렁 막 이 조건 막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취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정정은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실무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소재 중에 핵심인데 이게 정정이 되는 걸로 해줬어요. 원래 안 됐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변경신고는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금액 변경신고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핵심인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해제 등의 신고는 말 그대로예요. 신고한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를 역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일단 할 수 있다 기억 꼭 해두세요. 해제 신고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해제 신고 실무적으로 많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이제 해제 신고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해제 등의 신고서를 우리 개공이 할 수도 있죠. 낼 수도 있죠. 그럼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이제 깨져버렸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서를 낼 수 있는데 신고 처음부터 안 해놓으면 해제 신고 할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이때 개공은 본인이 해제 등의 신고서 썼으니까 여기다 대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해제 등의 신고서에 매도 매수 갑과 을입니다. 여기다 대고 이들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게요? 안 해도 되게요? 예? 예? 여기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하고 틀리잖아 지금.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없었죠. 개공만이 신고물을 부담하니까. 근데 해제 등의 신고서에는 전자신고를 하든 방문신고를 하든 무조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교재 그 내용이 바뀌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꼭 수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하든 방문신고 하든 반드시 이거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해제 의사를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제 확인서를 지체 없이 이제 교부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만약에 해제 신고서 냈다. 그러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전자신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재가 남았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좀 쉬었다 하죠.